중국 경제가 파국의 길로 치달으면서 더 이상 회복도 불가능할 뿐더러 과거의 고성장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역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헤지펀드마저도 중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상황을 Y타임즈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시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6일자 지면에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갤스턴의 중국이 전성기를 지났나 이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재정 적자 급증, 인구 노령화, 부동산 시장 붕괴 등 이 중국 경제의 상황이 중국의 전성기가 끝났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조만간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중국 경제 모델은 앞으로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변화는 역사적으로 데자뷰를 보는 듯한 기시감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과 독일의 경제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관료들이 주도하는 계획경제의 장점과 독일의 중소기업 도제 시스템이 이뤄낸 첨단 제조업의 성과를 칭찬했습니다. 일본과 독일과는 다르게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누려왔던 지배적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일본 경제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했습니다. 이어서 독일에서 경기 침체와 고실업이 지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할까요? 올해 처음으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초월했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중국의 인구가 줄어든 때문입니다. 중국 인구가 2080년에는 10억 명 이하로 줄고 2100년 때는 8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옵니다. 중국의 노동 인력은 2011년 최고점을 지났으며 2050년 거의 4분의 1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국의 노령 인구가 금세기 중반에 2억 명에서 5억 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 경제정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구 문제 외에도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과 주택 건설 및 수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 적자에 빠진 지방정부가 더 이상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최근 2년 새 수십 곳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최대 부동산 회사가 10억 달러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증시가 출렁이었습니다. 중국 100대 부동산 회사의 주택 판매고가 2020년 말 이래 80%나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연간 주택 수요는 900만에서 1000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1년 최고치인 1400만 가구, 대부분 투기 목적입니다만 이 수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출 중심 경제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난해 동안에 중국의 수출이 14.5% 줄었습니다.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 비중도 20년 내에 가장 낮은 13.3%였습니다.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수출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군사기술 투자 금지 명령이 수출 감소를 더욱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두 강대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서방의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고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줄어들기 시작한 서방의 대중국 투자는 미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같은 변화들 때문에 이 중국의 국내 소비 수요가 줄어들면서 재정 적자에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래 중국 대학 졸업자 수가 100만 명 이하에서 1160만 명으로 크게 늘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달 역대 최고인 21.3%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공식 통계치가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쓴맛을 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누워있는 그러니까 탕핑의 젊은이들에 대한 보도로 가득 차 있고 중국의 싱크탱크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만 대결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중국 지도부가 경제난에 따른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고양을 시도할 경우에 오히려 대만을 공격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예상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 모든 지표들이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 붕괴의 위기를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이겨나갈 힘이, 그럴 능력이 과연 존재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중국 경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글로벌 헤지펀드, 그러니까 소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를 헤지펀드라고 그러죠. 이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최근 중국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 부동산 부문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국내 시장이 상장된 A주가 전체 매도의 60%를 차지하면서 전반적인 매도세를 주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이어서 이는 2022년 10월 이후에 10일간 중국 주식 순매도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지난 5년 동안의 가장 가파른 움직임 중 하나라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7월 24일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처음 5일 동안 매수한 물량의 70%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에 상장된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추종하는 크레인쉐어즈 CSI 상장지수 펀드 ETF는 이날 들어서 12% 하락해서 지난 2월 이후에 월간 낙폭으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부문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대출 및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업체 중 하나인데요. 헤지펀드의 투자 동향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중국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정책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각각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2.5%, 3.7%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장 예상을 밑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중국 경제 지표가 여러 방면에서 경제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위안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 2종에 대한 상환을 연기하고 11개 채권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고요. 중국의 대표적 부동산 투자 신탁인 중릉국제신탁투자상품 일부가 만기 상환 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특정 중국 첨단 반도체 및 양자 컴퓨터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14일 공시 자료에 따르면 코튜, D1 캐피털, 글로벌 타이거 같은 미국 헤지펀드들이 2분기 중국 주식 비중을 낮췄습니다. 실제로 USB는 보고서에서 지난 2주간의 헤지펀드들이 중국 반도체 부문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JP모건은 이날 미국 위안의 디폴트 우려가 중국 부동산 부문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신흥시장 기업 관련 이 하이힐드,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 채권의 디폴트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의 디폴트 전망치를 6%에서 9.7%로 올리고 아시아 전망치도 4.1%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 부동산 부문을 제외하면 1%로 떨어진다라고 전했습니다. JP모건은 미국 위안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99억 달러, 한 13조 2천억 원에 달해서 이를 포함할 경우에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중국 부동산 부문의 총 디폴트 규모는 17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위안 디폴트로 인해서 중국의 중소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규모도 8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하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이힐드 채권에 영향을 미쳐서 추가로 20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JP모건은 추정을 했습니다. 마이클 베클리 터프스대 교수와 할 브랜스 존스 하킨스대 교수가 공저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중국의 성공 요인이었던 지정학, 개혁 개방 정책, 인구 배당 효과, 풍부한 자원이 미국의 견제 등으로 적대적으로 바뀌면서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미
정점을 지나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컸던 한국으로서는 이런 중국 리스크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